윌로존. 씨 뿌리는 때가 다가오면 우리는 바빠진다. 그때를 정하는 사람은 할아버지였다. 할아버지는 흙 속에 손가락을 찔러보고는 온도를 재었다. 할아버지가 머리를 흔들면 아직 씨 뿌릴 때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씨 뿌리기에도 이르고 위스키를 만드는 주간도 아닐 때 우리는 고기를 잡거나 열매를 따거나 혹은 흔히 그렇듯이 숲속을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냈다. 씨 뿌리기를 해야 할 때는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다. 씨를 뿌릴 수가 없는 때가 있기 때문이다. 땅 밑에서 자라는 순무나 감자 같은 것들은 달이 없는 밤에 심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순무와 감자는 연필 크기만큼밖에 굵어지지 않는다. 반대로 땅 위에서 자라는 옥수수나 콩, 완두콩 같은 것들은 달빛 아래서 심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다지 많은 수확을 기대할 수 없다. 이 정도는 기본이고 그 외의 다른 주의사항들도 많다. 대개 사람들은 달력에 실린 별자리를 보고 씨 뿌릴 시기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덩굴꽃을 심으려면 쌍둥이 자리일 때가 가장 좋다. 그렇지 않으면 꽃은 만발해도 열매는 맺지 못한다. 이처럼 작물마다 파종하기에 적당한 때가 달력에 표시되어 있다. 하지만 할아버지에게는 달력이 필요 없었다. 별의 위치를 보고 직접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봄날 밤이면 할아버지는 베란다에 앉아서 별을 관찰했다. 할아버지는 산등성이 위에 떠 있는 별자리의 모양과 위치를 살펴보고 별자리를 보니 덩굴콩을 심는 것이 좋겠구나. 내일은 동풍이 불지 않으면 어디 좀 심어볼까? 라고 하셨다. 할아버지는 별자리가 적당해도 동풍이 부는 날에는 덩굴콩을 파종하지 않았다. 콩알이 열리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물론 너무 습하거나 건조해도 씨를 뿌릴 수 없다. 새가 울지 않고 조용한 날도 파종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처럼 씨를 뿌리려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지난밤 별을 보고 정해둔 대로 파종을 시작한다. 그렇지만 바람이 적당하지 않거나 새들이 조용하거나 또 너무 습하거나 건조하면 우리는 밭농사를 제쳐두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 할머니는 씨 뿌리기 좋은 날인지 아닌지에 대한 할아버지의 판단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고 싶은 기분에 좌우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러워 하셨다. 이에 대해 할아버지는 여자들은 복잡한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여자는 뭐든 단순하고 쉽게 생각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여자들은 그런 것들을 참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의심 많은 성격이 되는 것이다. 돌도 안 된 여자아이가 입에 무는 장난감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을 본 적도 있다고 반박하셨다. 온갖 요소들이 다 들어맞을 때는 우리는 주로 옥수수를 심었다. 옥수수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인 동시에 노새인 샘의 먹이였으며 위스키의 원료로 사용되어 우리가 현금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황금 작물이었다. 할아버지는 샘에게 쟁기를 끌게 하고 고랑을 일궜다. 나는 고랑을 일구기에는 아직 무리였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쟁기 끄는 일이 점점 능숙해지고 있다고 칭찬해 주셨다. 고랑에 씨를 뿌리고 흙을 덮는 건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내가 했다. 할머니는 비탈이 가파른 산 허리 쪽에는 체로키에 씨 심기용 막대기를 써서 옥수수를 심었다. 이것은 막대기로 흙을 찔러 구멍을 내고 그 속에 씨앗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간단히 일이 끝났다. 그 외에도 우리는 콩, 오크라, 감자, 순무, 완두콩 따위들을 심었다. 완두콩은 산 위쪽의 밭둑을 따라서 빙 둘러가며 심었다. 완두콩은 사슴이 좋아했다. 가을이 되어 완두콩이 익으면 심리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냄새를 맡고 찾아올 정도로 사슴들은 완두콩이라면 사족을 못 썼다. 우리는 그중 한 마리를 잡아서 겨울용 고기로 말려두었다 먹곤 했다. 우리는 수박도 심었다. 할아버지와 나는 볕이 잘 들지 않는 밭고랑 끝을 골라서 수박씨를 듬뿍 심었다. 할머니는 수박밭이고는 너무 넓다고 불평하셨지만 할아버지는 다 먹지 못하면 언제라도 사거리 가게로 가지고 가서 팔면 큰 돈이 될 거라고 하셨다. 그런데 수박이 익기 시작할 즈음 우리는 수박값이 폭락했다는 것을 알았다. 가장 큰 수박 덩어리라고 해봐야 겨우 5센트밖에 받지 못했다. 그것도 팔 수 있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고 사실은 팔 가능성도 거의 없었다. 어느 날 밤 할아버지와 나는 부엌 식탁에 앉아서 계산을 뽑아보았다. 할아버지의 계산에 따르면 무게가 4kg 정도 되는 위스키 1갤런을 팔면 2달러를 받을 수 있는데 한 덩이에 6kg이나 되는 수박을 낑낑대고 메고 가도 겨우 5센트밖에 못 받는 걸로 나왔다. 할아버지는 위스키 장사를 할 수 없게 되었다면 또 모르지만 그렇게까지 손해볼 수는 없다고 하셨다.
나는 아무래도 우리가 몽땅 먹어치우는 게 제일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수박은 다른 작물에 비해서 익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콩과 오크라와 완두콩이 차례로 익어가고 수확할 때가 되어도 수박만은 그냥 밭에 죽치고 앉아서 여전히 시퍼런 채로 크기만 자꾸 커져간다. 나는 뻔질나게 수박밭을 드나들며 수박이 익었는지 살펴보곤 했다. 수박은 틀림없이 익은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 익은 수박을 알아맞히는 일도 씨 뿌리기에 맘먹을 만큼 복잡한 일이었다. 저녁 식탁에서 내가 할아버지에게 익은 수박처럼 보이는 걸 찾아내노라고 이야기한 것만도 벌써 여러 번이었다. 나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수박밭을 둘러보았다. 또 지나갈 기회가 있을 때는 낮에도 자주 들르곤 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할아버지는 그때마다 밭으로 함께 올라가셔서 수박을 살펴보시곤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할아버지의 대답은 아직 아니라는 것이었다. 어느 날 밤, 그때도 저녁 식사를 하면서 나는 할아버지에게 이번에는 우리가 찾던 수박인 게 거의 확실하다고 했고, 할아버지는 언제나처럼 그럼 내일 아침에 살펴보자고 하셨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할아버지를 기다렸다. 우리는 해 뜨기 전에 밭에 다다랐다. 어젯밤에 이야기한 수박을 내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짙은 녹색의 큰 놈이었다. 우리 둘은 수박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나는 어제 저녁에도 몇 번이나 살펴보았지만 할아버지와 같이 또 한 번 확인해 보았다. 잠시 살펴보던 할아버지는 거의 다 익은 것 같으니 한번 두드려 보는 게 좋겠다고 하셨다. 수박을 두드려 볼 때는 이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팅 소리가 나는 수박은 아직 하나도 익지 않은 것이고, 탱 소리가 나면 지금 바야흐로 익는 중이고요. 텅 소리가 나는 수박이라야 완전히 익은 것이다. 하지만 할아버지 말씀에 따르면 이 세상의 모든 진리가 그러하듯이 이렇게까지 해도 수박을 잘랐을 때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은 항상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할아버지는 문제의 수박을 두드려 보았다. 꽤 세게 두드렸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내가 얼굴을 가까이 대고 표정을 살펴보아도 머리를 옆으로 흔들지도 않으셨다. 이것은 좋은 징조였다. 수박이 완전히 익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뜻이다. 할아버지가 다시 한번 수박을 두드렸다. 내가 텅에 가깝게 들리는 것 같다고 하자 할아버지는 몸을 약간 뒤로 젖히고 앉아서 다시 한번 수박을 관찰했다. 나도 할아버지가 하는 대로 따라했다. 아침 해가 떠올랐다.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 수박 위에 앉았다. 나비는 날개를 폈다 접었다 하면서 한동안 그곳에 앉아 있었다. 나는 할아버지에게 그게 좋은 징조인지 어떤지 물어보았다. 나비가 앉은 수박은 익은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할아버지는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지만 그럴지도 모르겠다고 하셨다. 할아버지는 최대한 정확하게 표현하면 탱과 텅의 중간 소리가 난다고 하셨다. 말하자면 익을락 말락한 상태라는 것이다. 나에게도 그렇게 들리긴 했지만 그래도 나로서는 텅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았다. 할아버지는 알아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서 어딘가 빗자루를 만드는 데 쓰는 지푸라기 한 가닥을 찾아오셨다. 그 지푸라기를 수박 위에 가로로 놓았을 때 지푸라기가 꼼짝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건 아직 익지 않은 것이고, 반대로 지푸라기가 수박 위에서 세로로 회전하면 익은 것이다. 할아버지가 지푸라기를 수박 위에 올려놓았다. 잠시 가만히 있던 지푸라기가 조금 돌고 나더니 멈췄다. 우리는 웅크리고 앉아서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지푸라기는 더 이상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내가 할아버지에게 틀림없이 지푸라기가 너무 길어서 그런 것이다. 익었어도 지푸라기가 길면 돌리기 힘들 거라고 말씀드렸더니 할아버지는 지푸라기를 잘라서 길이를 짧게 만들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시도했다. 이번에는 지푸라기가 좀 더 많이 돌아서 수박의 세로 쪽으로 거의 가까이 다가갔다. 할아버지는 이제 포기하시려는 듯 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고 얼굴을 지푸라기 가까이에 갖다 댔다. 잠시 후 느리지만 조금씩 돌아가고 있다고 하자 할아버지는 아마 내 숨결이 닿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하셨다. 할아버지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하시면서도 포기하지 않기로 생각을 바꾸셨다. 할아버지는 해가 머리 위로 올라오는 점심때까지 기다렸다가 수박을 따면 괜찮겠다고 하셨다. 나는 열심히 해를 지켜보았다. 그런데 해는 아침 시간을 늘리기로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위로 올라가지 않고 도로 옆걸음질하더니 산등성이에 눌러 앉아버렸다.
할아버지는 해가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일은 자주 있다. 특히 오후 늦게 밭일을 끝내고 한시바삐 냇가에서 몸을 씻고 싶다는 생각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는 더 그렇다고 하셨다. 또 할아버지는 우리가 무슨 일인가 몰두해서 해가 아무리 더디게 움직여도 눈길 한번 주지 않으면 해도 게으름 피우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했다. 우리는 부지런히 오크라를 따기 시작했다. 오크라는 빨리 자라기 때문에 자주 따줘야 했다. 열심히 따면 딸수록 열매를 더 많이 맺기 때문이다. 나는 할아버지 앞에 서서 밭고랑을 따라가면서 줄기 아래쪽에 달린 오크라들을 몽땅 따냈고, 할아버지는 내 뒤를 따라오시면서 높은 곳에 달린 것들을 따셨다. 할아버지는 줄기를 끌어내리거나 몸을 구부리지 않고 오크라를 몽땅 따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낸 사람은 아마 우리뿐일 거라고 하셨다. 어쨌든 우리는 오전 내내 오크라만 열심히 땄다. 어느 밭고랑 끝에 이르니 할머니가 웃으며 서 계셨다. 점심시간이란다. 할아버지와 나는 수박밭을 향해서 돌진했다. 먼저 도착한 내가 그 수박을 덩굴 사이에서 끌어내렸다. 하지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들 수가 없었다. 그래서 수박을 시냇가까지 옮겨온 것은 할아버지였고, 수박을 시냇물 속에 밀어 넣은 것은 나였다. 풍덩! 수박은 어찌나 무거웠던지 차가운 물 밑으로 가라앉았다. 우리가 수박을 물에서 끌어올린 것은 늦은 오후였다. 할아버지는 시냇가에 배를 깔고 엎드려 물속 깊이 양손을 집어넣어 수박을 꺼내셨다. 할아버지는 수박을 안고 큰 느릅나무 그늘로 가져가셨다. 할머니와 나도 그 뒤를 따라갔다. 우리는 수박을 가운데 놓고 둘러앉아서 짙은 녹색 껍데기에 맺힌 차가운 물방울들을 바라보았다. 뭔가 의식을 치르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는 긴 칼을 치켜든 채 할머니 얼굴과 내 얼굴을 차례로 쳐다보셨다. 할아버지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딱 벌리고 있는 내 모습에 소리내어 웃으셨다. 한번 칼을 밀어넣자 수박은 칼날이 채 닿기도 전에 두꺼운 껍데기에 짝 하고 금을 그으며 갈라졌다. 잘 익었다는 징조였다. 사실 그랬다. 갈라진 수박을 열어보니 잘 익은 빨간 과육 위에 이슬 같은 과즙이 솟아올랐다. 할아버지가 수박을 잘게 잘라주셨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내 입에서 수박물이 흘러내려 셔츠 위로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고 웃으셨다. 그것은 내가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 수박이었다. 여름이 서서히 지나가고 있었다. 여름은 나의 계절이다. 여름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태어난 계절이 바로 그 사람의 계절이 되는 것이 체로키의 관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일은 하루로 끝나지 않고 여름 내내 계속되었다. 자신이 태어난 계절에 태어난 고향과 아버지가 한 일, 어머니의 사랑 등에 대한 이야기를 어른들로부터 듣는 것 역시 체로키의 관습이었다. 할머니 말씀에 따르면 나는 1억 명 중 한 명 있을까 말까 할 만큼 좋은 운을 타고 태어났다고 한다. 나는 자연에서 어머니인 모노라에게서 태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산에 온 첫날 밤에 할머니가 노래하신 것처럼 자연 속의 모든 것을 형제자매로 가질 수 있었다. 할머니는 나무와 새와 시냇물, 게다가 비와 바람에게서까지 아낌없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좀채 없다고 하셨다. 그래서 나에게는 살아가는 동안 언제라도 돌아갈 수 있는 집과 형제들이 있는 셈이었다. 다른 애들은 부모가 죽고 나면 외로움을 느끼지만 나는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뒷바란다에 앉아서 여름날 저녁 어스름을 맞이하곤 했다. 할머니가 조용조용 이야기를 해주는 동안 어둠은 어느새 골짜기 아래로 기어들었다. 때때로 할머니는 입을 다물고 한참 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양손으로 얼굴을 쓰다듬고 나서 다시 이야기를 계속하시곤 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내 자신이 무척 자랑스러우며 덧붙여 이제는 산골짜기가 아무리 깜깜해도 겁나지 않다고 말씀드렸다. 할아버지는 나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갖고 태어난 나는 무척 특별한 존재로 할아버지보다 한 수 위라는 것과 할아버지 자신도 평생 갖고 싶어 하던 것들을 벌써부터 가진 내가 무척 부럽다고 하셨다. 또 할아버지 자신은 언제나 어둠이 무서워 조마조마해 하고 있으니 이제 어둠 속에서 할아버지를 모시고 다니는 것은 전적으로 나한테 달려있다고 하셨다. 나는 이제 6살이 되었다. 할머니에게 세월이 흘러가고 있음을 절실하게 느끼게 해준 것은 아마 내 생일이었을 것이다.
이제 할머니는 거의 매일 밤 등잔불을 밝혀놓고 책을 읽어주셨으며 사전 공부를 계속 시키셨다. 나는 이제 B 항목까지 진도가 나갔다. 그런데 사전에 한 페이지가 찢겨지고 없었다. 할머니는 그 페이지에는 별로 중요한 단어가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 다음번 개척촌에 갔을 때 할아버지는 도서관에서 사전 한 권을 샀다. 75센트나 했다. 할아버지는 전부터 이런 사전을 가지고 싶었노라고 하시면서 그 돈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셨다. 할아버지는 그 안에 든 단어를 전혀 읽지 못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아버지가 뭔가 다른 용도로 그 사전을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뒤로 나는 할아버지가 사전에 손대시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파인빌리가 찾아왔다. 그는 수박이 익기 시작하고 나서는 전보다 더 자주 놀러왔다. 파인빌리는 수박을 좋아했다. 그는 붉은 독수리표 코담배 회사로부터 받았을 상금과 도회지 수배자 체포로 받았을 현상금을 놓고 조금 더 잘난 척하지 않았다. 그는 그 일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도 묻지 않았다. 파인빌리의 말에 따르면 세계는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모든 징후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이 돌고 기근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은행 대부분은 문을 닫았고 문을 닫지 않은 곳이라고 해도 늘상 강도만 맞고 있었다. 파인빌리는 돈이 씨가 말라버린 것 같다고 했다. 대도시에서는 발작적으로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멀리 오클라호마주에서는 태풍으로 모든 것이 다 날아갔다는 이야기도 했다. 태풍 이야기는 우리도 알고 있었다. 할머니가 인디언 연방, 우리는 언제나 오클라호마주를 인디언 연방이라고 불렀다. 인디언에게서 빼앗아 주를 만들기 전까지 그곳은 인디언의 부족 국가들이 있던 곳이기 때문이다. 인디언 연방에 사는 친척들에게 편지를 보냈던 것이다. 친척들은 답장에서 태풍 이야기를 적어 보내왔다. 그들은 그 푸른 풀밭을 백인들이 쟁기로 갈아 엎어 놓았는데 태풍이 몰아치는 바람에 흙들이 다 날아가 이젠 경작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적어 놓았다. 파인빌리는 세상의 종말이 임박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결심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간음이 자신의 구원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으며 자신이 잘 다니는 댄스 파티에서 간음을 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더 큰 잘못은 자신이 아니라 여자들 쪽에 있다. 여자들이 자기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부흥회 같은 데도 가보곤 했지만 거기도 여자가 너무 많아서 언제나 자신이 간음하도록 만든다고 푸념했다. 그는 최근에 부흥회에서 간음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은 목사를 만났다고 한다. 이 늙은 목사가 간음에 강력히 반대하는 설교를 하는 것을 들으니 파인빌리는 여색을 밝히는 자신의 버릇을 금방이라도 깨끗이 고쳐줄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한다. 그는 그 순간에 그런 식으로 느끼는 것이야말로 구원을 얻는 지름길이 아니겠느냐.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으니 자기는 다시 그 사람에게 돌아가 구원을 받을 작정이다. 원시 침례교는 한 번이라도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구제받는다고 믿기 때문에 나중에 약간 본래대로 돌아가 쬐끔 간음하는 일이 있더라도 자신은 여전히 구원받은 상태이므로 고민할 필요가 조금도 없다. 그래서 자기는 원시 침례교가 자기 성격과 잘 맞는 종교인 것 같고 또 마음도 많이 끌린다고 했다. 그것은 내가 보기에도 그랬다. 그 여름날 저녁 어스름 속에서 파인빌리는 자주 바이올린을 켜곤 했다.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으니 당연한 일이지만 그가 연주하는 음악은 모두 슬픈 곡들이었다. 그 음악 소리를 듣고 있으면 언제나 이것이 마지막 여름이 될 거라는 느낌이 들었다. 또 이미 지나가 버린 것 같아 되돌리고 싶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여름이 영원히 계속될 듯 싶기도 하고 마음이 아파와 바이올린 따위는 애초에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다가도 멈추지 않고 계속 연주했으면 하고 바라기도 하고 어쨌든 무척이나 쓸쓸한 음색이었다. 우리는 일요일마다 교회에 갔다. 교회 가는 길은 할아버지와 내가 물건을 건네주러 갈 때 지나가는 바로 그 길이었다. 교회는 사거리 상점보다 1.5km 정도 더 간 곳에 있었다. 교회까지 가려면 먼 거리여서 우리는 날이 새자마자 집을 나서곤 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밀가루 자루를 하얗게 물들여 만들어준 셔츠에다가 검은 양복을 입으셨다. 나도 할아버지 것과 똑같은 셔츠에다 깨끗한 멜빵 바지를 입었다. 우리 두 사람은 셔츠의 맨 윗단추까지 잠가 교회에 갈 때 어울리는 단정한 복장을 했다. 할아버지는 짐승 기름을 발라 윤을 낸 검은
구두를 신으셨다. 걸을 때마다 그 구두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목화신에 익숙한 할아버지가 신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했지만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터벅거리며 걸음을 옮기곤 하셨다. 할머니와 나는 목화신을 신기 때문에 한결 편했다. 나는 할머니의 모습이 무척 자랑스러웠다. 할머니는 일요일이면 주황과 노랑, 파랑, 빨강 무늬가 들어간 긴 치마를 입으셨다. 복사뼈까지 내려오는 그 치마는 허리를 감싸고 버섯처럼 퍼져서 산길을 내려가는 할머니의 모습은 마치 한 송이 봄꽃 같았다. 그 치마가 없었고 할머니가 외출하는 것을 그렇게까지 기뻐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할아버지는 절대 교회에 가지 않으셨을 것이다. 익숙하지 않은 구두는 놔두고라도 할아버지는 교회 가는 것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으셨다. 할아버지는 목사와 교회 집사들이 종교를 무턱대고 융통성 없이 만드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그들은 누가 지옥행이고 누가 아닌지를 자기들 멋대로 결정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와 집사를 숭배하게 된다. 정말 그런 일은 딱질색이라고 하셨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불평하지는 않으셨다. 나로서는 무거운 물건을 낑낑대고 운반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 가는 길이 즐거웠다. 지름길을 따라 걷다 보면 앞쪽에서 아침 해가 떠올랐다. 햇빛은 골짜기 아래로 쏟아져 내려와 이슬방울들을 반짝이게 하고 다채로운 나무 그림자들을 그려내어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었다. 교회는 도로에서 쑥 들어간 숲한 귀퉁이에 있었다. 조그마하고 페인트 칠도 하지 않았지만 깔끔한 건물이었다. 일요일날 교회 앞들로 들어서면 할머니는 걸음을 멈추고 몇몇 여자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그렇지만 할아버지와 나는 곧장 윌로존이 있는 곳으로 갔다. 윌로존은 언제나 사람들과 교회 건물에서 떨어진 숲 뒤쪽에 서 있었다. 윌로존은 할아버지보다 더 연세가 많았지만 키는 할아버지만큼 컸다. 순수 체로키인 그분은 인디언식으로 따은 백발을 어깨 아래까지 들이우고 납작한 차양이 붙은 모자를 눈이 있는 데까지 눌러쓰곤 하셨다. 눈을 감추기라도 할 것처럼. 그분의 눈을 한번 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그 검은 눈 속에 상처가 담겨 있었다. 분노로 가득 찬 상처가 아니라 벗겨진 채 무심하게 놓여있는 듯한 상처가. 그의 눈이 본래 흐린지 아니면 그가 우리 뒤쪽 멀리를 바라보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아파치족 한 사람이 나에게 늙은 노인의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다. 고클라의 하프만한 남자라는 뜻이래요. 즉 제로니모의 사진이었다. 제로니모는 미국 인디언 정벌에 대항하여 조직적인 저항을 시도한 아파치족의 마지막 전사였다. 그 사진에서 제로니모는 윌로존과 똑같은 눈을 하고 있었다. 윌로존은 이미 80살이 넘었다. 윌로존은 아주 오래전 인디언 연방에 다녀온 적이 있었다. 그는 자동차도 기차도 타지 않고 맨발로 산들을 지나 그곳에 찾아갔다. 그는 간지 3년 만에 되돌아왔지만 그곳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단지 인디언 연방 따위는 없었다. 고만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갈 때마다 나무들 뒤에 서 있는 윌로존에게 먼저 갔다. 할아버지와 윌로존은 서로 껴안고 한참 동안 그대로 서 있곤 했다. 똑같이 커다란 모자를 눌러쓰고 키가 큰 두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뒤늦게 할머니가 오시면 윌로존은 허리를 굽혀서 할머니를 포옹했다. 이번에도 할머니와 윌로존은 껴안은 채 한참 동안 서 있었다. 윌로존은 교회를 지나서도 한참 더 가야 하는 깊은 산속에 살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 집과 윌로존 집의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가 우리들의 만남의 장소 역할을 했다. 나는 윌로존에게 이제 오래지 않아 체로키들의 수가 많아질 것이며 나도 어엿한 한 사람의 체로키가 되겠노라고 말했다. 그러자 할머니도 내가 타고난 산사람이고 숲의 감정을 갖고 있다고 거두셨다. 윌로존은 내 어깨에 손을 올려놓으셨다. 그분의 눈 속 아득하기 깊은 곳에서 반짝이는 빛 같은 것이 보였다. 나중에 할머니는 윌로존이 그런 눈빛을 보인 건 몇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교회 안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교회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우리는 언제나 뒷줄에 앉았다. 통로에서 가장 먼 곳,
벽 쪽으로 윌로존이 앉았고 그 다음에는 할머니와 내가 앉았으며 마지막으로 할아버지가 통로 쪽에 앉았다. 할머니는 예배 보는 동안 내내 윌로존의 한쪽 손을 잡고 계셨고 할아버지는 의자 등 너머로 팔을 뻗쳐 할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고 계셨다. 그러면 나는 한 손으로 할머니의 손을 쥐고 또 한 손은 할아버지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이렇게 하면 따돌림 당하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다만 이런 자세를 취하려면 무릎을 쭉 뻗고 앉아야 하기 때문에 발이 계속 저린 상태로 있게 되는 게 문제이긴 했지만 말이다. 한 번은 의자에 앉으려고 하다가 내가 앉은 의자 위에 긴 칼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할아버지의 칼만큼 긴 그 칼은 술장식이 달린 사슴 가죽 칼집 속에 들어 있었다. 윌로존이 나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라고 할머니가 말해주셨다. 이것이 인디언이 선물을 주는 방법이다. 인디언은 절대 무슨 뜻을 달거나 이유를 붙여서 선물하지 않는다. 선물을 할 때는 그냥 상대방의 눈에 띄는 장소에 놔두고 가버린다. 선물을 받는 쪽이 자신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받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자신에게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선물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거나 하는 짓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한다. 맞는 말이다. 나는 윌로젠에게 5센트짜리 동전 하나와 식용개구리 한 마리를 선물하기로 했다. 그날 윌로존은 코트를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개구리와 동전을 코트 주머니 속에 몰래 집어넣었다. 식용개구리는 무척 큰 놈이었다. 봄에 시냇가에서 잡은 이후로 벌레를 먹여 엄청난 크기로 길러놓았던 것이다. 윌로존은 코트를 걸치고 교회로 들어갔다. 예배가 시작되자 목사는 모두에게 머리를 숙이자고 말했다. 사람들의 숨소리만 들릴 정도로 교회 안이 쥐죽은 듯 조용했다. 목사가 말했다. 주여. 그러자 묵직하면서 굵은 소리가 대답했다. 그르르르럭. 개구리 소리였다. 모두 깜짝 놀라 머리를 들었다. 얼굴이 하얗게 변해 밖으로 달아나는 남자도 있었다. 한 남자는 오 전능하신 주여 라고 외쳤고 한 여자는 째지는 듯한 목소리로 주를 섬기라고 고함을 질렀다. 윌로존도 한순간 깜짝 놀라는가 싶더니 곧 손을 주머니로 찔러보았다. 하지만 그는 개구리를 꺼내보거나 하지는 않았다. 윌로존이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이 다시 반짝였다. 이번에는 그전처럼 그렇게 아득히 깊진 않았다. 그러더니 그가 웃음을 짓는 게 아닌가. 웃음은 점차 그의 얼굴 전체로 번져갔고 드디어는 그가 소리내어 웃기 시작했다. 뱃속에서 울리는 듯한 굵직한 웃음소리였다. 모두가 그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윌로존은 남의 눈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웃어댔다. 일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처음에는 겁을 먹었던 나도 따라 웃기 시작했다. 윌로존의 눈에서 눈물이 솟더니 뺨에 주름을 타고 흘러내렸다. 윌로존이 울고 있었다. 교회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다. 목사는 입을 벌리고 눈을 동그랗게 뜬 얼굴로 서 있었다. 하지만 윌로존은 다른 사람들의 존재 따위는 잊고 있었다. 그는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지만 그의 가슴은 들먹거렸고 그의 어깨는 흔들렸다. 그는 한참 동안 그렇게 울었다.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고 외면했지만 윌로존과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머리를 똑바로 든 채 정면을 보고 있었다. 목사가 겨우겨우 설교를 시작했다. 목사는 개구리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예전에 한번 목사가 윌로존을 놓고 설교하려 했던 적이 있었다. 윌로존은 콧방귀조차 끼지 않았다. 사실 윌로존은 목사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항상 똑바로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의 설교는 주의 집에 맞는 적절한 예의를 갖추자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윌로존은 그 후로도 여전히 기도할 때 머리를 숙이지 않았으며 모자를 벗지도 않았다. 할아버지는 이 사건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하시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 후로도 두고두고 이 일을 떠올리곤 했다. 그것은 가슴에 쌓인 것을 분출하는 윌로존식의 방법이었을 것이다. 고향이었던 이 사냐에서 쫓겨난 그의 동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행방도 알지 못한 채 사라져가고 있는데 이제 그 사냐에는 교회에 모여든 목사와 백인 신도들이 대신 들어와 살고 있다.
윌로존에게 그들과 싸울 힘이 없었다. 그래서 그분은 교회에서도 모자를 쓰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목사가 주여라고 했을 때 개구리는 굵은 목소리로 그르르륵 하고 이라고 하여 윌로존을 대신해 대답해 주었다. 그래서 그분은 울었다. 어쨌든 그 사건으로 그분 마음속에 뭉쳐있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린 것 같았다. 그 다음부터 윌로존의 눈은 언제나 반짝였고 나를 바라보는 그분의 얼굴에는 이제 검은 그림자가 많이 걷혀 있었다. 나는 그 당시 괜한 짓을 했다고 후회했지만 나중에 가서 생각하니 윌로존에게 개구리를 준 것은 무척 잘한 일 같아 기뻤다.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빈터 근처 숲속으로 들어가 도시락을 펼쳤다. 윌로존은 언제나 사냥한 것을 자루에 넣어 가지고 왔다. 메추라기나 사슴고기, 때로는 물고기 같은 것들이었다. 할머니는 옥수수빵과 야채 반찬을 준비해 왔다. 우리들은 커다란 느릅나무 그늘에 앉아서 그것들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윌로존이 더 높은 산 쪽으로 사슴들이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면 할아버지는 물고기 바구니에 이런저런 물고기가 잡혔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할머니 역시 할머니답게 윌로존에게 옷 수선할 것이 있으면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시곤 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주변에 늦은 오후에 옅은 안개가 끼기 시작하면 우리는 떠날 준비를 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번갈아 윌로존을 포옹하고 나면 윌로존은 부끄럼 많은 소년처럼 내 어깨에 머뭇머뭇 손을 올려놓곤 하셨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발길을 돌렸다. 나는 빈터를 가로질러 지름길을 향해 걸음을 옮기다가 윌로존이 가는 쪽을 뒤돌아보곤 했다. 그는 절대로 돌아보는 일이 없었다. 그는 백인 문명의 언저리에 손을 댄 것이 뭔가 잘못되기라도 한 것처럼 똑바로 앞만 바라보며 성큼성큼 큰 걸음으로 걸었다. 드디어 그의 모습이 나무 뒤로 이어진 길을 따라 숲속으로 사라지고 나면 나는 돌아서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잡으러 서둘러 뛰어가곤 했다. 일요일 저녁 어스름 속에서 집으로 가는 지름길을 따라 걷는 우리 가슴에는 표현하기 힘든 쓸쓸함이 밀려들었다. 우리는 묵묵히 발걸음을 올렸다. 윌로존, 우리와 함께 걷지 않을래요? 그리 멀지는 않겠지요. 1년이나 2년, 당신의 생애가 끝날 때까지. 그 비통한 세월에 대해서는 말하지도 묻지도 맙시다. 때로는 웃기도 하겠지요. 때로는 울기도 할 테고요. 아니면 우리 둘이서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아낼지도 모르지요. 윌로존, 조금만 더 함께 있어주지 않을래요? 그리 오래는 아니겠지요. 지상에서의 시간으로 쳐도 겨우 한순간. 우린 한두 번 쳐다보는 걸로도 서로의 마음을 알고 느끼겠지요. 그래서 마침내 떠나갈 때가 와도 서로를 이해하는 우리는 편안한 마음으로 보낼 수 있겠지요. 윌로존, 잠시만 더 있어주지 않을래요? 이 나를 위해서 헤어져야 할 우리 서로 다독거려주고 위로해 줍시다. 그러면 먼 훗날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내 성급한 눈물은 위로받고 가슴에 새겨진 아픔도 좀은 풀리겠지요.